네, 안녕하십니까. 자대학 양수입니다. 오늘이 5월 3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5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매우 중요한 공매도 재개가 되는 첫날이죠. 네, 이 점과 관련돼서 어떤 특정 종목군 내지 섹터별로 또는 시정별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섹터는 바이오 섹터이고요. 시장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되겠습니다. 그쪽 파트는 공매도 재개에 악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관점으로 봤고요. 하지만 현재 그들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특히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들은 반대로 현재 지수 왜곡 현상, 그동안 14개월 동안입니다. 계속 시장이 약간 그 비정상적인 상태였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정상화 상태, 지수 왜곡 현상을 해소해서 정상화되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기관하면서 시총 상위주를 최상위주를 매수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해서 그들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수도 좋고 그들 종목의 주가 탄력성도 좀 탄력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건데요. 뭐 그런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뭐 간신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네이버나 뭐 이런 정도만 강보합 정도로 방어하는 모습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를 면치 못했으며 현재 코스피 전체로 봤을 때도 무려 0.66%면 작지 않게 밀렸고요. 코스닥은 뭐 약세를 피할 수 없다고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낙폭이 제법 됩니다. 2.20%이 정도면 거의 폭락이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제가 또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 재개 관련된 그 효과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없는 것도 또한 아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것저것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 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수순상 조금 더 걸릴 뿐이다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과 관련돼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불과 3, 4년 전, 액면 분할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어디까지나 외국인 또는 기관들 많이 매수 보유하는 고가 귀족주였던 건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는 물론 액면 분할 효과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일반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거의 주식 투자하는 일반 개인들은 다 갖고 있는 국민주가 됐다는 것이죠. 그 국민주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삼성전자가 금년 예상 실적과 관련돼서 적정 주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차피 삼성전자는 그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3년 내지 적당하게는 5년, 10년 그 이상 갖고 있을 장기 정석 투자 대상이라고 했으니, 그 이후에 실적 전망과 그와 관련된 적정 주가까지도 가늠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3년 후에 실적을 가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내년 정도까지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같고요. 내년 실적 및 그와 관련된 적정한 주가를 한번 예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늘도 순서에 맞춰서 이슈부터 점검을 할 건데요. 현재 보시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에 왼쪽이죠. 현재 자막에 나오고 있죠. 미국의 지난 3월 달입니다. 4월 달이 아니고요. PC는
PC, 이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지표입니다. 지난달 대비 4.2%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기록적인 수치죠. 하지만 이것이 경제가 그만큼 좋아진 게 아니고 1,400억 달러 달하는 개인들한테 지급한 지원금 때문에 그 효과가 나온 것이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밑에 PC 물가. 미국 연준에서는 특이하게도 다른 나라 국가는 소비자 물가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를 중요시하는데 미국 연준은 PC를 측정하는 물가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그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대비 0.5%. 자,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3%. 미국 연준이 지금 잡아놓고 있는 기준이 2.0%거든요. 자, 그것을 뛰어넘는 물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경계가 되죠. 자, 그렇잖아도 분위기가 현재 물가가 부담이 된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그런 물가, 고물가가 나왔고 또 일각에서는 조기 긴축설, 지금 로버트 케플런이라고 하는 댈러스 연준 총재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과잉노동성에다가 물가까지 올라가서는 사단이 난다. 결국 사전에 뭔가에 조치를 해야 된다 하면서 저기에 긴축을 해야 된다. 연준위원 중에서 이렇게 강력히 매파적 발언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버트 케플러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캔자스 시티의 연준 총재인 에스더 조지, 이 두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매월 1,200억 달러치 양적 완화, 국채 및 MBS를 매입을 하고 있죠. 그것을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자. 아직은 현재 축소하는 거니까 사실 갖고 있는 채권을 매각하면 현재 시중에 돌고 있는 자금을 흡수하는 거니까 사실상 그게 엄격한 의미의 테이퍼, 즉 긴축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단지 현재 매입하는 정도, 규모를 약간 줄인다는 거니까 엄밀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테이퍼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가니까 그때부터 꺾이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약간 부담이 되긴 돼요. 어쨌든 그런 것이 특히 이머징 마켓에 약간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간밤에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된 심리적 동인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머징 마켓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현재 오늘 발표가 됐죠. 미국의 4월 제조업 지수 51.1, 51.1이면 그 전달에 나온 것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데 하지만 기준선 50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여전히 경기 확장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줬는데 약간 주춤되는 정도, 그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4월 수출 지난달 엄청났죠. 무려 작년 동기 대비 41.1%, 10년 만에 최대 성장률을 보였다는 건데 물론 작년 4월달에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니까 그때가 상당히 수출이 크게 줄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저조했던 실적 대비 비교를 하는 거니까 높게 나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것이죠. 플러스 알파입니다. 작년에 그 작년 2020년 그 전에 2019년 대비 25.6%나 감소했어요.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 30% 약간 넘어가는 정도, 그게 기저효과인데 그 기저효과 이상으로 수출이 증가됐다는 것이죠. 그 주요 요견은 역시 반도체, 우리가 초점 맞추고 있는 분야죠. 반도체 10개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 30.2% 증가했고요. 자동차가 급증을 했어요. 우리 현대차를 갖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약간 물량을 줄이긴 했지만 안 갖고 계시면 지금쯤 사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현대차. 이왕이면 현대차 주가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현대차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 쇼트지 현상 때문에 생산 차질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시민적 악재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밀렸는데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 외에 석유 제품, 석유화학
그리고 기계 및 바이오, 2차 전지 모두 좋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을 맡고 있는데 지금 발표된 주요 기업들 중 총 146곳에서 영업이익을 총 발표했더니 35조 2천억 정도가 계산된다고 그래요. 작년 동기 대비 거의 2배입니다. 92%. 이런 정도 실적이 좋아요. 경기도 좋고 또 그에 관계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유지될 소지가 대단히 크고 그렇지 않아도 그와 관련돼서 경기 민감주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철강주들이죠. 철강주들이 오늘도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철강주뿐만이 아니죠. 해운주도 있고 또 뭐 조선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궁극적으로 최종 위너, 최종 승자가 된다는 시나리오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1.6310% 여전히 이 정도면 높은 수준이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최근에는 그날에 금리 편차가 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담되는 고공행진이다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1.60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수준이 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소 좀 부담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다소 문제가 됩니다. DXY 달러 인덱스가 91.30으로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WD 1달러 환율이 오늘 1120원이 아니고요. 오늘 보니까 1124원 정도로서 현재 11원 70전이나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거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고 원달러 일봉 차트고요. 예, 동그라미 친 부분이 최근의 일본 모습이고요.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오늘 환율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급등했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는 건데 하루에 두 자릿수 정도로 이렇게 급변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급변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가지는 아시아 증시가 안 좋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미국의 그 물가지수, 개인 그 소비지수가 관련된 그 물가지수가 급등하면서 부담을 준 것이 환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또 외국인들의 순매도를 이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잠깐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제법 많이 팔았어요. 4,470억 원이 팔았고요. 기관도 팔았고요. 연기금이 모처럼 만 순매수 하긴 했네요. 연기금이 모처럼 만 순매수해서 요 점은 좀 긍정적이네요. 하필이면 지난 4월달까지 그렇게 줄창 매도를 하다가 공매도가 재개되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의 매매 포지션이 좀 바뀌었다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추후 어떻게 될지 여부도 봐야 되고요. 근데 그들이 아직까지도 매도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관찰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들은 매도했다고 하지만 아주 큰 규모는 아니고요. 그 대부분이 금융투자권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조차도 아주 대규모로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이 다급하고 상당히 위급하다 하는 그런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융투자 그렇게 나눈 걸로 봤을 때는 말이죠. 자, 그렇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변수 작동된 게 바로 이거죠.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무려 5천억 원이나 나왔어요. 사실은 강세장이라고 한다면 현재 또 그 공매도가 재개되어 있으니까 지수 왜곡이 해소가 되면서 베이시스가 호전되겠죠.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판이어야 되는데 매수가 들어오기는커녕 그 반대로 초대 규모로 5천억 원이나 비차익 쪽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하는 겁니다. 여건상으로 오늘 현재 그런
공매도가 재개되긴 했지만 당장 그것 때문에 그들의 포지션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쨌든 그대로 현재 베이시스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종가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6, 장중대는 많이 흔들렸는데요. 어쨌든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었고, 그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큰 규모의 매물이 쏟아졌는데, 코스피 쪽으로 쏟아진 거고요. 또 코스닥도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1665원이나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닥도 상당히 수급상 불리한 구도로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하는 그런 구도. 자, 일단 외형상으로 봤을 때 현재 이러한 수급 구도는 그 전과 큰 차이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시장 판도 변화라고 하는 기대를 저버리는 실패의 모습이다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 점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자,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그 결과물, 그 시장 영향은 무엇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황을 보면 시장 정성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그런 얘기 했죠. 시장 정상화. 공매도 재개라는 것은 특정 종목, 특정 시장한테 이렇게 부담될지라도 전체적인 구도상 시장 정상화를 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그 시장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가령 지금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강세장입니다.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또한 마찬가지죠. 강세장일 때는 미래 지수를 표시하는 선물 지수는 당연히 높고, 그리고 현재 지수를 표시하는 현재 코스피 200 지수는 그보다 낮을 테니 높은 것을 낮은 것으로 빼면 당연히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4개월 동안 내내 마이너스가 나온 그 자체를 제가 지수의 왜곡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별로는 안 나왔다는 거죠. 이 지수가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나오는 것을 콘탱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콘탱고. 강세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콘탱고 상황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 시장에서 강세장에서 콘탱고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작년 3월부터 현재 그 오늘까지 계속해서 현재 오히려 백오데이션 약세장 신호가 나왔다는 그 자체가 시장의 심각한 왜곡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다는 거, 그것만 보면 실패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온다. 일반적인 강세장이라면 선물지수 마이너스 코스피 200 지수는 당연히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 외국인들, 그중에서도 인덱스 펀드, 거대 펀드들이 들어올 때 해지 수단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다,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외국인이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4,470억 원이나 순매도했다 하는 점에서 이것도 또한 일단 단기적으로는 실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실패 했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실패 원인을 보면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가 문제가 부각됐고, 또 국제금리 환율이 들썩했고요. 아시아 증시 전체가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고 일본 니케이도 그렇고요. 또 중국 상해도 많이 약하네요. 0.8%.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 문제가 백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뭐 인도 등 터키 이런 나라에서 또 확산되면 전 세계 제4차 확산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중첩되면서 외형적으로는 정상화가 되지 않고 또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정상복구, 강세장시 콘텐츠가 되는 지수 외국 현상이 해소가 되고 외국인을 매수하는 것, 이런 거는 충분히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일단은 현재 전 세계 증시를 이끌어가고 우리 증시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미국 증시는 탄탄합니다. 정책 기준은 뭐 전혀 자 앞에서 로버트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은 원래 매파적 그 발언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새삼스러울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작년에도 얘기했고요. 재작년에도 10년 내내 같은 얘기를 했던 주인공이거든요. 10년까지는 안 되네. 이 사람은 알죠? 에스더 조지가 그랬죠. 10년 내내 같은 소리만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 조지고 최근으로 로버트 케플란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쨌든 현재 계속 그 전부터 해왔던 강성 매파적 발언이므로 그 발언이 시장에 주는 현재 그 긴축과 관련된 긴장감은 뭐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상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이나 그와 관련된 기업 실적은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비단 금년에 그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점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특히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은 거의 못 올라가고 빠졌죠 오히려. 그래서 더욱더 그들 종목은 주변 다른 국가에 현재 그런 그 업체들의 주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밸류가 좀 낮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 점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타이밍상 지금이 오늘은 아니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핵심 산업 또 핵심 역량 전반적인 또 산업의 구조적 변화의 동태 등등을 가만히 보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이란 그 대변화에 그래도 탄력적으로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산업 구조 및 변혁,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는 그나마 한국이 꽤나 앞서 나가는 편이라는 것이죠.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SK의 행보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LG 또한 만만치 않죠. 일본은 그런 면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유럽에도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혁신성을 갖고 현재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혁신을 추구하는 국가나 또는 어떤 기업이 잘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한국은 나름대로 미국 당으로 현재 혁신에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우리 증시가 우리 증시가 정상화되고 그에 따른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수순이 다소의 시간에 대한 저의 오판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온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믿음은 뭐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공매도 영향을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컸고 특정 섹터는 뭐 말씀드렸던 거고요. HMN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죠. HMN도 크게 밀린 것도 공매도와 관련돼서 현재 밸류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또는 단기 급등에서 부담이 되는 종목들이 공매도 타깃이 된 측면이 있는데 우리 종목들은 거기에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SK하이닉스 우리 종목은 아니지만 네이버나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약간 해당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쪽이니까. 하지만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볼 종목이니까 그런 것에 크게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강세장으로 전환됐을 때에는 대형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중소형주도 같이 움직이고 특히 낙폭과의 중소형주도 같이 움직이니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즉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낙폭이 심했던 작은 중소형주 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어느 순간, 어느 단계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위주로 가왔고 그들 종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을 뿐더러 어차피 그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상당 폭으로 올라갈 소지가 높고 장기 투자 대상이기도 하고 정석 투자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딴 데 너무 눈독 들이지 말고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계속 삼성전자 또 뭡니까 네이버 LG화학 또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본 종목으로 LG전자 좋아요. LG전자 또 뭡니까 SKC 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 위주로 계속 끌고 가면 된다는 것이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사야 됩니다. 지금 사는 시점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자, 다음은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전자가 어느새 국민주가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상당히 의미가 이게 가볍게 볼 얘기가 아닙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현황이 그래요. 놀라운데요. 개인 지분이 2017년 불과 4년 전에 2.87% 이때가 아마 액면분할 전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2.87%입니다. 일부 큰 손 성격의 개인들이 현재 그렇게 그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사이 약 4년도 채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 거기에 거의 4배 정도 수준, 10.13% 정도 수준으로 그 지분이 크게 확대됐다는 건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지분의 지분율이 국민연금 9.5%, 외국인 빼고 국내 기관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상 대주주 빼고 1대주주라 했던 것이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갖게 됐고 기관은 4.58%보다 더 많이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 개인들이 언제 많이 샀냐면 특히 작년과 그 중에서도 올해 1월달부터 3월달, 4월달은 거의 안 샀습니다. 1월달부터 3월달 그때 3개월 사이에 많이 샀다는 건데 작년 한 해 일반 개인들이 매수했던 규모가 무려 17조 7천억 정도. 일반 개인들이 작년에 코스피 빼고 코스닥 빼고 코스피만 47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거든요. 전체 일반 개인들이 매수한 곳의 37.6%를 삼성전자에 집중했는데 이것도 너무 삼성전자에 집중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집중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더 심했다는 거죠. 1, 4월달 대부분 1월달부터 3월달까지입니다. 그 3, 4개월 동안 매수한 게 작년을 능가하죠. 14조, 18조 4천억. 그 집중도는 더 커졌습니다. 전체 일반 개인들이 매수한 43조 5천억에서 43% 거의 절반 약간 못 미친 아마도 우선주까지 합치면 거의 절반일 겁니다. 우선주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반 개인들이 삼성전자에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왜 일반 개인들이 삼성전자에 집중을 했을까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우리 국민들한테 뭔가를 어필하는 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머니 부분, 글로벌 현상인데요. 전 세계 시장은 어느덧 기타 주변 자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러한 흐름, 전반적인 자금의 대이동, 그것을 그레이트 머니 무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금의 대이동인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고 초이동성, 전 세계적으로 돈을 푸니까 아주 흘러 넘치는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측면도 있는데 크게 보면 돈이 현재 다른 자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간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구의 자산 구성을 보게 되면 그 자산 구성이 그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큽니다. 비정상적인 구도거든요. 그것을 한꺼번에 다 고칠 수는 없어도 단계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점차 낮아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커지는 선진국형 구조로 한 걸음씩 두 걸음씩 가고 있는 단계를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대단히 큰 구조적 변화이며 바람직합니다. 그런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느 정도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대형 펀드들보다 오히려 삼성전자를 직접 매수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쪽으로까지 그런 정도로 삼성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그래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여러 가지 기업의 내용이나 하는 것을 또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봤을 때에도 상당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탕이 된다는 거고요. 또 그런 것이 밑받침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투자 풍토도 달라진다는 것이 단타 위주에서 트레이딩 위주에서 점차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장기 정석 투자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투자 풍토의 변화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측면도 있어요. 워낙 최근에 일반 개인들이 매수했던 금년만 18조, 작년까지 합치면 35조 되는 이런 막대한 일반 개인들의 매수세가 전부 다 장기 투자는 아닐 거고 그 중에 일부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 빠져나갈 그런 물량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 빠져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장기 투자 물량도 상당분 적어도 절반 이상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 물량만 빠져나가면 현재 외국인들 들어온다 했을 때 그 물량은 다 소화가 되고 또 그 이상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 그 이상 물량이 빠져나갈 게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마른 장작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쪽 용어로는 그것을 압출 효과라고 하는데요. 압출 효과. 마치 어떤 그 관에서 좁은 관으로 물이 지나갈 때 솟구쳐 올라가는 현상, 노즐 효과, 노즐 효과처럼 처음에는 그게 물량 부담을 받아서 처음엔 느리게 가지만 나중에 그렇게 매물이 압출 효과처럼 압축 효과에 의해서 매물이 상당히 그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는 것이죠. 마른 장작, 물기가 말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그 등치가 큰 이 주가가 처음엔 느리게 가지만 나중에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작년 11월 달에서 12월 달 금년 초 1월 초까지 그때 삼성전자 그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재현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지만 시간 지나고 또 지나 실적 좋고 뒷받침이 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가 되면 그렇게 그 큰 삼성전자 가볍게 올라가는 효과까지 낼 수 있는 그 바탕에는 일반 개인들의 매수가 그 단기성 매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매물들이 더 이상 안 나오고 단기 매물은 다 소화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은근히 기대가 돼요. 자,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2022년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 2021년은 제가 말씀드렸었죠. 2021년도는 금년이죠. 금년은 영업이익 규모로 봤을 때 작게는 45조 내지 50조 원 그를 기반으로 한 삼성전자 금년 말까지의 적정 주가는 최하 10만원 내지 많게는 12만원 정도까지 보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내년을 봐야 된다는 건데 일단 부분별로 실적 전망을 좀 해봐야 돼요. 디램 부분은 아마도 디램 부분만 따져서 35조 내지는 40조 원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당시 그 당시에 파운드리까지 다 포함해서 44조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파운드리가 차지했던 그 비중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메모리에서 디램에서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보다 살짝 낮은 35조 내지 40조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비메모리 파운드리 부분이 작년 하반기 때부터 금년 거쳐 내년 정도가 되면 적어도 3조 내지 많게는 7조 잘하면 더 잘하면 10조까지도 가능합니다. 작년에 불과 한 2조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금년 거쳐 내년 정도 되면 최소 3조 내지 7조 그 정도까지는 된다. 그런 관점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IM 부분은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연간 10조 정도 하면 잘한다는데 최근 들어 특히 지난 1분기 때 상당히 좋았죠. 무려 4조 4천억 정도나 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전 분기를 그런 좋은 실적을 내기는 좀 어렵고요. 따라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 대략 12조 내지 13조 정도 이 정도도 굉장히 잘한 건데요. 근데 여건이 좋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조나 13조 정도 내년도. 그리고 디스플레이 TV 부분이 있죠. 디스플레이 TV 부분 소비자 가전 C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다 합쳐서 연간으로 따질 때 3조 내지 5조 원 정도, 평균 4조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 규모는 최소 53조에서 최대 65조까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의 실적은 2018년도 58조 9천억이었습니다. 예, 그때는 능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최대 65조까지 최상치로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중간값은 정확하게 59조 원 정도인데 59조면 2018년도 당시 영업이익 규모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감가상각비나 고정비에 대한 상대적인 투자 부담이 낮아지는 상태, 특히 비메모리 반대쪽, 파운드리 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EPS는 예상보다 더 많이 좋아질 수가 높습니다. 원래 계산대로 한다면 6만 9천 원 정도 되는, 6,900원 정도 되는데 감가상각비나 그런 고정비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서 7,200원 정도까지가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적정 PER 내지 멀티플 현재 지금 현재는 20배 정도 되주는데 내년도 정도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현재 그 실적이나 또는 성장성에 대한 비전이 더 좋아지면서 25배가 적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랬을 때 7,200원 곱하기 25배 하면 18만 원이 나옵니다. 18만 원. 사실은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상황임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만 원 정도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는 삼성전자에 대한 상당한 믿음을 갖고 있으므로 그런 정도의 낙관치, 긍정치를 상정해 놓고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그런 수치를 제가 그 계산을 해서 목표치를 산정해 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